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2020년 부동산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 신년 특집 시리즈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셀럽, 정말 셀럽 중에 셀럽이라고 하실 수 있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을 좀 모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우리 땅짓고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원장님은 지금 이제 한양대 특임 교수로 이제 출강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강서기업 협회 고문도 새로 좀 맡아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사실 원장님을 소개해드릴 말씀은 참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제 과학적 투자 기법을 네, 그렇죠. 도입을 하셨고 네. 또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가치 투자 예. 이걸 이제 사실 접목해서 접목해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었는데,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는 그 올해 이제 집값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좀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간단하게 작년을 기억해 보면 사실 굉장히 정말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렇죠. 집값이 참 요동을 많이 쳤던. 국지적으로 또 요동치고 예. 과열됐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울이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좀 서울 쪽 전체적인 한번 시장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서 네. 지역별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우선 작년 시장을 좀 정리하면 딱 단어가 키워드가 양극화예요. 이 양극화. 그리고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작년 또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배울 점, 메시지예요. 어떻게 심화됐나요?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서울 중심으로, 서울도 다 오른 게 아니라 강남 상구와 마용성 또는 마용성과 동, 그러니까 광진구와 동작구까지 들어가죠. 예,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 시장 위주로 국지적으로 과열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12, 16 대책을 내놓으면서 맨 위에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긴급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양극화는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뒤늦게 이제 부산 대대강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서울에 거래되는 네 채 중에 한 채가 지방 거주자예요. 원정 투자예요. 자, 이거는 결국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이제 오늘 나타나는데, 지역별 양극화가 이게 지속이 되었고, 결국 강남과 마용성강만 오른 게 아니죠. 오르다 보니까 좀 갭매우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확산이 돼요. 그런데다가 또 정부가 또 규제를 계속 가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수도권으로의 말하자면 분양시장도 과열이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극화가 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평형별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똘똘한 한 채의 개념 중에는 유망지야,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투자 가치도 사기도 좋은 게 어딘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시장이 넓은 주택보다는 이제 중소형 주택이 좋거든.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소형 주택에, 그러니까 25평이 좀 실례를 들면 우리는 훨씬 더 평당 매매 가격이 높아요. 이게 가장 비싼 신반파크를 리버파크를 보아도 25평형이 34평보다도 더 매매 가격이 비싼 현상이, 소형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세주택에 대한 상품의 시장인데요. 이게 또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다음에 면적별로 시장이 점차 세분화지고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는데, 이거는 왜 그랬나 그러면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억제하고 서울은 이제 새 아파트도 없고 줄어들게 되고 재고도 줄어들게 되고, 주거 트렌드를 보니까 소형, 그래서 이제 새주택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새주택과 헌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과거에는 20, 30% 안 되는데 지금은 40, 50%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새거 주택이 새 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공급이 희소하다, 상대적 희소성만으로 이 양극화가 벌어진 게 작년 시장의 큰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12, 16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11월 6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걸 또 이 부산은 또 해수동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를 풀어줬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시장도 그동안 3, 4년간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공급도 좀 줄어들고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바닥쳤다. 이번에 또 역원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그래? 서울의 집값은 많이 올랐네. 지방은 3, 4년간 안 올랐네. 바닥을 찍었네.
이러면서 이 과잉 유동성이 지방으로 또 몰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억씩 올라요. 30평형대가. 지역별과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큰 변곡점을 맞았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초강력 규제 정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입니다. 핵폭탄급이에요. 우린 자꾸 북한에 핵폭탄 쏜다 그래도 이제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자꾸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좀 무뎌져서 그런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여지가 있어요. 내리지는 않아도. 뭐 이제 작년의 흐름을 이제 뭐 한번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지난해 벌어졌던 그런 양극화, 아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냐, 첫 번째.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 12, 16 대책이 올해도 2020년에도 계속 이제 이어져서 어떤 효과를 좀 불러올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온 것 같은데, 12, 16 대책이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12, 16 대책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꼽는다면 첫 번째는 고가주택입니다. 우리나라 고가주택은 9억 원이죠.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주택과 이하의 주택이 이제 차별화돼요. 누가 차별화시키냐 그러면 정부가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세금 부담을 얼마나 주느냐, 이걸 완전히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인 것이고, 그러니까 역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12, 16 대책이 이제 하나의 분수령이 돼요. 이게 역양극화를 초래해요. 지금까지 시장과 근본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12, 12 대책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장이 다주택자예요. 고가주택, 다주택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규제지역이에요. 규제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 규제가 이제 20% LTV가 돼버렸죠, 주택.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말고, 특히 아예 15억 이상은 아예 이제 지금 대출 금지죠. 15억이 어디냐, 이게 강남 상구예요. 이 절반의 주택이 해당이 돼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채 중에 7채가 15억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마용성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이 아예 안 돼. 현금 부자 아니면 뭐 줍줍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실수요자들은 무주택자라도 이제 살 수가 없게 돼버렸죠. 저는 올해 시장은 이 두 가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제 고가주택이 밀집되었던, 그동안 집값이 장기간 많이 올랐던 강남 상구와 사구죠.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수요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요. 이 말은 아무리 매물이 부족해도, 작년의 특징이 이제 공급 부족과 매물 부족, 여기다가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시장 왜곡화 현상이었거든요. 아까 좀 제가 놓쳤는데, 또 하나가 실수요자의 반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12, 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반란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돈 없으면 이제 나도 좀 집 사야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전개가 돼서 양극화보다는 역양극화, 그 다음에 소위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서울도 이제는 일반적인 시장이, 전체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양극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아까 고가주택이냐 다주택자가 밀집 많은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만 시장을 좀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각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이제 뭐 조건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양도세 뭐 폭탄이라든지 거주 조건도 있고, 거주 조건도 있고 복잡한.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을 내놓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19년에도 거래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강남 이제 특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올해도 한 건이 거래가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 가격이 결국 올라가는 그런 좀 현상을 좀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주택 시장도 그렇고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이며 막 이유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막 금리가 올라서건 규제가 세게져 있건 거래가 안 되는데 오르는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왜곡 현상이라고 교란 현상이라고 경제학은 정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0년 시장은 거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그래서 경제학은 복잡한 요인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방법은 6월 1일까지 잔금이 치러지거나 명의가 이전되어야 그 보유세 어마어마한 보유세 부담을 피해요. 근데 매물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다시 되돌아가 보면 2019년도에 매물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니까 정부도 이걸 의식해서 가뭄의 단비처럼 이번에 저는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테러를. 매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나올 걸로 봐요.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는 이 기회에 매물을 줄여라.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막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9억 원 이상은. 서울의 한 채당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국민은행 통계는 8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9억의 평균 중위권 가격이 거의 9억 원이에요. 9억 원이 고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수요 감소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고 거래가 줄면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 대략 서울 쪽 얘기는 이제 된 것 같고 이제 지방 쪽하고 뭐 시기별로 어떻게 될까 그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저는 서울은 강보합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보합은 이게 뭐 통계적으로 꼭 정하지는 않지만 1에서 3% 내외로 우리가 상승을 하면 뭐 약간 상승이다 또 강보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산년도 보니까 1.2% 서울은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좀 신빙성이 높다고 봐요. 다만 서울이 이렇게 강보합이고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는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도 있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생각보다 많이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역시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잠재적 수요가 계속 뒷받침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 보고 수도권은 보합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이 강남 서울만큼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지방은 좀 회복세로 봐요. 회복 국면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대대광은 2019년 초부터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요즘 최고 많이 오른 데가 대대광이라는 게 대전, 대구, 광주. 이게 대전이 뜨거워요. 뜨거운 이유를 알면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유성구 같은 것들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들어서. 왜 이런가? 그동안 세종시에 밀렸어요. 블랙홀 이론이라고. 그러면서 가격 격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이 학술 용어는 아닌데 갭매우기란 말을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이 대전은 공급도 적고 대전의 집값이 세종시에 비해서 너무 벌어졌어. 살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유성구 그나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가격이 오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건 아니죠. 저는 정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방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회복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 중에서도 강남 효과입니다. 베블렌 호이 명품 효과가 나타나는 소위 해수동, 부산에 그다음에 수성, 해운대, 수영구, 동네. 네, 요즘 줄여서 그런데 이제 세분화 생활권별로 고급 주거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그런 면에서 또 주택 시장도 아까 중소형 새 아파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분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서울은 이제 지난 5, 6년간 집값이 급등한 데다가 이 상당한 피로도 있고 어느 정도의 거품도 쌓였고 저는 사이클 이론을 신뢰하니까 오늘 10년 주기선이나 벌집순환 모형을 생각하면 이제 2020년도부터는 주택시장의 5, 6년 상승이 제동이 걸렸다. 상승이 멈출 것이다. 저는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안정 국면으로 안정 사이클로 전환될 것이다. 그게 이제 거래량과 맞물려 보면 거래 감소되는 게 벌집순환 모형은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가지고 7년에서 12년 주택 경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정도 남았는데 뭐 또 다른 추가 규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와 아까 사이클과 여러 가지 그 변수 나오겠습니다만 생각한다면 선행 지표 같은 걸 생각한다면 집값은 좀 안정 국면으로 좀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충분히 좀 아주 재밌게 그리고 또 2020년 새해 어떤 집값 전망을 좀 충분히 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는 한번 네. 이제 또 새해 부동산 시장에 한번 좀 여러 가지 변수들 그렇죠. 이런 걸 좀 한번 영향을 짚어보는 미치는 시간으로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